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강 없었을 때는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삼국시대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제 주인공은 중간에 이제 허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오징어 몸통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고 이 부분만 제대로 정리하면 삼국시대를 갖다 거의 한두 곡에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오징어 다리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신라가 이제 삼국으로 갖다 통일해 가는데 그 통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7세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전반부는 신라가 되게 고생을 하던 개고생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신라가 한강을 독차지하면서 백제 그리고 성왕이 죽으면서 백제도 신라의 앙심을 품게 되고 고구려도 한강을 빼앗기면서 신라의 앙심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둘이 손을 잡고 신라를 갖다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7세기 분위기는 있죠.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 그 려제 동맹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이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7세기 전반에는 이거를 극복할 만한 뛰어난 왕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라의 3대 왕이 등장하는데 전부 진짜 평범한 떡떡, 진짜 평범한 떡떡. 그 되게 얘들 특징이 떡떡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썬덕 여왕, 진떡 여왕인데 얘들은 자기들이 어떤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힘센 어떤 세력이라든지 사상에 들러붙어서 국가, 신라를 갖다 이제 지키려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진평왕도 그렇고 진평왕과 덕덕, 진짜 평범한 덕덕, 요 3대 왕은 되게 무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신라를 지킬 자신이 없어가지고 힘센 사상이라든지 나라들에 들러붙어서 있죠. 나라를 갖다 지키려는 이런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마지막에 찐떡 여왕 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새롭게 통일한 당나라라는 신흥강국이 등장하게 되고 있죠. 이 당나라랑 들러붙게 돼요. 그게 나당연합입니다. 나당연합. 신라의 라자, 당나라의 당자. 그 나당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7세기 후반에 가서 있죠. 무열왕과 무와 문을 겸비한 왕들에 의해서 있죠.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삼국이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7세기 전반과 후반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당연합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을 해서 있죠. 우리가 이제 7세기 전반, 후반을 정리하겠습니다. 7세기 전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신라의 시련. 자, 주인공은 여전히 신라예요. 그런데 우리 영화에서 봐도 주인공이 초기에는 뭔가 좀 찌질한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되게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주인공다운 모습으로 이제 거듭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구려와 백제 협공 속에서 있죠. 신라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라를 지킬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뭐에 기대냐면은 뭐에 들러붙냐면 호국불교. 불교에 들러붙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시대 때 통일왕조들이 등장해요. 수라든지 당나라 같은 나라들. 그러면 이제 이 통일 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불교에 떡떡 들러붙었던 애들입니다. 요 세 명의 왕의 캐릭터가.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이제 아빠왕 진평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빠왕 진평왕. 진평왕 때 원광이라는 승려가 지 혼자 다 해먹었어요. 원광이라는 승려가 유명한 승려입니다. 얘가 이제 세속5계라는 화랑들이 지켜야 될, 세속에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을 얘기해줘요. 세속5계를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때 막 이런 거 암기하라고 했는데 이 세상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 임전무태, 뭐 그 살생유택, 뭐 이상한 거 5개 화랑들이 지켜야 될, 세속에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전무태 같은 게 뭐냐면 전쟁에 임하면 있죠. 절대 후퇴하지 말라. 네가 죽든지 적을 죽일 때까지 싸워라 하는 살벌한 얘기예요. 살생유택도 있죠. 야, 죽여야 될 놈은 죽여라 하는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원광이 남겼는데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 원광이 승려라는 겁니다. 당대 중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했던 승려예요. 그러니까 승려는 살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전쟁 가서 죽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를 보여주냐면 바로 이제 이 당시 신라의 이제 호국불교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불교가 불도는 안 닦고 나라 지키는데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광의 호국불교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흔적이 바로 이제 수나라, 당시
중국의 통일왕조, 첫 번째 통일왕조인 수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 원강이 국어라다 할 때 걸자요, 군사할 때 사자요, 군사를 국어랍니다. 고구려 좀 때려주세요. 고구려가 백제랑 손을 잡고 우리를 때리고 있어요. 고구려 좀 때려주세요. 원강이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을 죽여달라고 수나라에 편지를 쓴 거예요. 승려로서는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얘가. 이게 바로 호국불교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호국불교의 흔적인 동시에 또 수나라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불교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는 노선을 진평왕, 아빠왕 진평왕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딸내미 둘이 있지 않습니까? 진떡 여왕과 선떡 여왕이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떡 여왕은 조카뻘이에요. 조카뻘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딸이라 부를게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에 좀 심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신라의 중앙부서가 13부 혹은 14부라 있어요. 시험에서 13부로도 나오고 14부로도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법흥왕 때 배웠던 비읍 시리즈 병부입니다. 병부.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 때 위압부라고 인사권을 가진 부서가 설치가 되는데, 이건 스텝 3이죠. 중요도가 좀 낮고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는 편입니다. 원래 인사권을 가진 부서는 되게 중요한데 얘는 이상하게 시험에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진평왕 때 위압부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떡떡 시리즈 중에서 먼저 썬떡 여왕 공부하겠습니다. 자, 썬떡 여왕은 일단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에요. 신라 최초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 썬떡 여왕의 기본 캐릭터가 뭐냐면 문화재 여왕이에요. 문화재 여왕.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이 선덕 여왕이 솔직히 막 되게 현명하다고 이렇게 막 소문이 나 있고 옛날 얘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정치를 잘했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유명한 문화재를 많이 남겼어요. 어떤 문화재를 남기냐면,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황룡사 구축목탑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건물 30층 높이 있지 않습니까? 30층 높이에 엄청나게 거대한 있지 않습니까? 목탑,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갖다 남겼어요. 황룡사 구축목탑. 요 황룡사 구축목탑과 관련된 승려가 하나 있는데, 짜장, 웃기는 짜장이라는 구라쟁이가 하나 있어요. 이 짜장이라는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에서 동해 용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동해 용왕이 자기한테 딜을 제시하더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황룡이가 황룡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황룡사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진호왕 때 만들어졌어요. 진호왕 때. 진호왕 때 황룡사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황룡이가 황룡사에 살고 있는데, 얘가 황룡사에서 밤에 잠을 잘 곳이 없어가지고 맨날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노숙. 그 요즘 날씨도 춥고 해서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황룡이가 편히 잘 수 있게 황룡이가 잘 수 있는 큰 목탑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서 이제 동해용왕이 딜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탑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너네 신라 주변 국가들이 모두 신라에 굴복하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답니다. 그 제안을 갖다가 짜장이 꿈 얘기를 선덕 여왕한테 해가지고 만들어진 탑이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이에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황룡사는 진흥왕, 황룡사 구축목탑은 썬떡 여왕 구별하셔야 되고 있죠. 짜장이라는 승려랑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명한 서라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성대. 오늘날도 남아있죠. 여러분 첨성대 다 알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 같이 좀 깜찍하게 생긴 이 천문관측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경주 가면 다 한 번씩 보고 오죠. 그러니까 경주 갈 때 첨성대라든지 안압지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밤에 가면 좋아요. 야경, 조명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낮에 갔을 때보다 밤에 갔을 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첨성대도 이제 조명 같은 걸 정말 잘 해놨어요. 자, 요 황룡사와 첨성대 같은 요런 문화유산들을 갖다 이제 되게 많이 남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까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선덕여왕과 관련된 좀 심화 지식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덕여왕이 이런 불교를 통한, 호국 불교를 통한 신라를 갖다 구원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황룡사 구축목탑이 바로 호국 불교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역시 아빠한테 배운 대로 있지 않습니까? 외교 관계를 통해서 또 신라를 구원하려는 노력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김춘추, 나중에 이제 무열왕이 될 인물이에요.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신하로서 얘가 이제 고구려와 교섭을 고구려한테 구원을 갖다 요청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한테 찾아갔는데 당시 그때 고구려에 엄청 성격 나쁜 인간 영계소문이라는 인간이 집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계소문한테 퇴짜 맞고 있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춘추 고구려와 교섭 실패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당과 관계를 갖다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당태종이라는 당나라 황제한테 막 무시당합니다. 당나라한테 이제 좀 잘 지내보려고 껄떡껄떡 했어요. 그런데 당태종 반응은 뭐냐면은 자, 모란이 그려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림과 씨앗을 갖다가 당태종이 신라 여왕 선덕여왕한테 보내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여러 폭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란꽃의 씨앗이 이렇게 같이 동봉돼서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아부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 당태종께서 선동여왕님의 미모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선동여왕님이 이렇게 이제 모란처럼 아름답다는 걸 칭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의 그림과 씨앗을 보냈습니다. 역시 짱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까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동여왕이 이제 이 그림과 씨앗을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나를 갖다가 내가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 거를 갖다 놀리기 위해서 이 그림과 씨앗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폭의 아름다운 모란꽃 그 그림을 보냈는데 그 어떤 꽃에도 있죠. 꽃의 향기를 찾아온 벌레라든지 아니 뭐 벌이라든지 나비 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곤충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향기 없는 꽃, 시집 못 간 노처녀를 갖다가 이제 선덕여왕을 갖다 놀리기 위해서 당태종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당태종이 선덕여왕을 갖다가 좀 이제 부정적으로 봤대요. 여왕이라고, 여왕.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이제 실패했음을 갖다 보여주는 흔적 중 하나가 이 당태종의 모란 자병한 설화죠. 요게 선덕여왕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텝 3, 가장 까다로운 선동여왕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선동여왕 때도 연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시험에 정말 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암기할 때 중요하잖아요. 혹시 암기하려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선동여왕이 시집을 못 갔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죠. 인물이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인물이 너무 평범했어. 혹시 모르니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왕사. 요 첨성대, 황룡사, 그리고 이제 분왕사까지 해가지고 선동여왕의 3대 문화유산입니다. 3대 문화유산. 그리고 영묘사라는 것도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긴 해요. 요거는 좀 완전 심화 영역이고요. 요 불교와 관련된 이런 문화유산들을 갖다 선동여왕이 되게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여왕, 요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단 염종의 난이라는 게 있죠. 비단 염종의 난. 이 비단 염종의 난은 뭐냐면은 신라 남자들이 여왕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던 거예요. 선동여왕이 왕이 됐을 때 신라의 남자들이 되게 많이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선동여왕이 죽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촌 여동생 찐덕 여왕을 갖다가 다음 왕으로 또 지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라 남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썬덕 여왕에서 찐덕 여왕으로 권력이 교체되는 그 시기 때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기득권이었던 남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비단과 염종의 난입니다. 그리고 이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입니다.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될 김유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춘추랑 김유신이랑 여러분 친한 거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TV를 조금만 열심히 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춘추랑 김유신이랑 사돈관계입니다. 김유신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가야 왕족 출신이에요. 신라로 흡수되는데 신라의 중심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변두리에만 이렇게 겉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유신이 되게 욕심이 많았거든요. 김유신이 이제 신라의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김춘추라는 신라 진골 왕족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갖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 그 축구 비슷한 놀이들을 갖다가 신라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하면서 김춘추 옷을 일부러 찢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가지고 이제 이 옷을 꼬매주겠다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데려간 다음에 자기 여동생을 갖다 소개시켜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돈으로 갖다 맺게 됩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사돈관계 한 팀. 그 팀이 바로 이 비단 염종의 난을 갖다 진압을 하면서 있죠. 요 김유신과 김춘추가 진덕 이왕 때 가면 실제로
주인공으로 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공이 된 김춘추와 김유신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평왕 때랑 선덕여왕 때 뚜렷한 어떤 성과를 갖다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는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는 불교랑 외교 노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추진하지 말고 하나에 올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에 올인했던 게 뭐냐면 바로 친당 정책이에요. 친당 정책. 새롭게 수나라 망하고 새롭게 등장한 중국의 통일왕조인 당나라에 올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친당 정책 있죠. 중국의 연호, 기존의 우리 연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연호 사용. 그리고 요 심화 내용에 보면은 중국식 의관, 신하들한테 중국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홀은 중국식 장신구예요.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원 태평소가 뭐냐면 당나라 황제를 갖다 칭송하는 노래예요. 칭송하는 노래.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친당 정책들을 갖다 추진해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김춘추가 당나라에 찾아가가지고 있죠. 나당연합을 갖다 성사시키게 됩니다. 나당연합. 요게 이제 신라의 역사를 갖다 바꾸게 될 거예요. 일단은 찐떡여왕은 진짜 있죠. 당나라한테 떡떡 들러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찐떡여왕의 나당연합입니다. 그 밖에 진덕여왕의 업적도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춘추라는 인물이 배후에서 주도를 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사부를 설치합니다. 집사부는 새롭게 설치된 게 아니라 여러분 진흥왕 때 품주 들어보셨죠? 품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품주라는 왕명을 집행하는 어떤 이제 그 기구가 있어요. 왕의 측근기구. 그 측근기구가 품주가 집사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나뉘는데 창부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주가 집사부로 업그레이드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갖다가 김춘추란 인물이 주도하였다. 왕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제 진짜 평범한 떡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7세기 전반에. 그리고 이제 요 신라가 이렇게 궁상 떨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백제와 고구려는 뭐 했는가? 실제로 이 7세기 전반은 백제랑 고구려가 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을 때예요. 신라는 궁상 떨고 있고 백제와 고구려가 어떻게 빛나고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는 있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있었어요. 복수. 뭐에 대한 복수? 자기 위대한 성왕이 배신당해서 살해당했죠. 그 성왕의 복수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신라한테. 그 7세기 전반에 있죠. 자, 드디어 이제 무성 우리 앞에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의 나아요. 역시 아빠왕 아들왕이에요. 얘도 아빠왕 아들왕. 요 부자 무의가 있지 않습니까? 무의가 이제 신라를 갖다 때리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지게 때립니다. 자, 아빠왕이 무왕인데 싸울 무자예요. 얘 싸울 무자. 누구를 많이 때려서 얻었냐? 당연히 신라를 많이 때려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왕의 업적 신라를 많이 압박할 때 요거는 의외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너무 쉬우니까. 한자만 기본적으로 알고 역사적 기본적인 흐름만 알아도 야, 무왕 신라 때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왕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2번, 3번이 많이 나와요. 이 무왕이라는 인물이 특정한 있죠. 도시랑 아주 강한 인연을 갖다 맺고 있어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익산이요. 전북 익산. 백제의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 처음에 이제 한성 위례성이에요. 위례성. 그리고 이제 그 웅진 공주로 이제 그 쫓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왕이 백제 중흥을 위해서 있죠. 사비부여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비부여로. 근데 이 사비에서 성왕이 또 죽어버리면서 어린 왕위에 즉위하면서 또 귀족들이 사비를 갖다 장악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왕 때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정비가 되면서 무왕이 다시 한번 천도를 시도하게 돼요. 천도를. 사비 이제 귀족들이 이미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익산으로 천도를 갖다가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시도라고 했어요.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를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무왕이 천도를 시도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이 뭐냐면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미륵사라는 엄청나게 큰 절을 갖다 지었어요. 당시는 불교가 중시되던 사회다 보니까 큰 도시를 갖다 만들려면 유명한 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찰이. 그러니까 그 미륵사라는 큰 사찰을 짓고 있죠.
그 사찰이 지금은 불타버렸지만 그 사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바로 미륵사지, 미륵사의 터에 남아있는 석탑, 이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불교 예술사가도 배울 거예요. 아주 유명한 우리 현존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륵사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왕궁리요. 왕의 궁궐이 있는 마을, 이런 뜻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백제 무왕과 관련된 흔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무왕과 관련된 옛날 얘기, 여러분이 아는 얘기인데 있죠. 아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 무왕이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왕이 원래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신라에 엄청 예쁜 공주님이 있다는, 선화공주님이라는 엄청 예쁜 공주님이 있다는 소문을 갖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너무 이렇게 많이 부풀려져서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무동이라 불리던 무왕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신라로 있죠.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선화공주님이 그렇게 소문처럼 예쁜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딱 봤는데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딱 고쳐버린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선화공주님이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동이 있죠.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신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라에서 엿장수를 하면서 애기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어떤 노래? 선화공주님이 맨날 밤마다 클럽에 가서 이제 남자들이랑 놀아난다고, 이런 노래를 갖다가 이제 애들에게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당시 이제 왕이었던 진평왕 있지 않습니까? 선화공주님이 아마도 요 썬덕 여왕의 자매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가상의 인물이었을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존 인물이었으면 썬덕 여왕의 이게 자매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화공주님이 맨날 이제 밤마다 클럽에 간다는 이제 노래가 진평왕기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평왕이 화가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딸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쫓겨나가지고 갈 곳 없는 선화공주님을 이 무동이 이제 백제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얘기. 그게 바로 이제 소동료예요. 소동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소동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왕의 부인은 무조건 선화공주님 김선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 있지 않습니까?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금제사리봉황기라는 겁니다. 금제사리봉황기.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탑과 이 사찰, 바로 미륵사 있지 않습니까? 미륵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원래 미륵사가 무왕이 부인을 위해서 만든 사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화공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택적덕의 딸을 위해서, 딸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무왕의 부인인 사택적덕의 딸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료가 이제 발견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화공주님과 관련된 소동료는 단순히 그 한간에 떠도는 그냥 소문일 뿐이었나? 실존 인물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무왕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적덕의 딸과도 결혼을 했고 선화공주랑도 결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갖다 내려놨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 이렇게 이제 무왕과 관련된 익산, 그리고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자, 소동료와 관련된 얘기, 금제사리봉황기, 그리고 그 사택적덕의 딸과 관련된 사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스텝 3이긴 하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사료 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연결해서 들어갈 게 이제 의자왕이에요. 무왕의 아들 이제 의자왕. 우리 의자왕 하면 학생들이 뭐를 떠올려요? 기본적으로 삼천궁녀가 떠오르죠. 아주 이제 태락한 태폐적인 이런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7세기 전반과 7세기 후반에 둘 다 의자왕이 등장하게 될 건데, 7세기 전반의 의장은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아주 훌륭한 왕. 어떤 훌륭한 왕이냐면 인품이 아주 훌륭해서 해동 증자로 불렸던 인물이에요. 증자가 누구냐면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품이 훌륭한 있죠. 제자가 증자예요. 해동의 증자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의장이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이 의장의 엄마가 선하 공주님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사택적 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 공주님이 실제 그 신라의 공주님이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백제의 주류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비주류. 백제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힘이 없는 세력. 그 세력에서 의장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입지가 되게 약했습니다. 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약했어요. 선하공주님 계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장의 왕이 되기 위해서 초기에 엄청 착한 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동중자라는 별명을 갖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활동 업적들을 갖다 쌓아가지고 있죠. 자기의 불리한 입지를 갖다 확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의 나라 신라를 갖다가 아주 시게 때리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신라의 대야 40성을 갖다 점령하면서 신라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장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 스텝 3 보십시오. 요거 제가 이제 프린트에 여기 표시를 못했어요. 자, 의장 정기와 관련된 스텝 3.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공격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라의 대야 40성 점령하는 과정에서 윤충이라는 인물이 활약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충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해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딸을 살해하였다.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 김품석과 고타소라는 있죠. 그 딸을 갖다가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 신라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사직지가 되게 높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빠들이 딸을 되게 아낀다는 거예요. 김춘추가 딸바보예요. 딸바보. 근데 이제 이 김춘추가 되게 아끼던 그 딸과 사위를 갖다가 있죠. 의장이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김춘추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의장을 갖다가 의장을 굴복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춘추의 인생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아까 우리 성덕여왕 때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고구려의 도움을 갖다 요청하러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당나라의 도움을 갖다 요청하러 진동여왕 때 찾아가서 나당연합을 갖다 성사시켰던 인물이에요. 김춘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의자왕에게 딸의 복수를 갖다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당성 공격 있죠. 당성 공격.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야 40성 점령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장이 있죠. 신라를 갖다 되게 압박하고 괴롭혔다. 7세기 전반에는. 그러니까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이런 왕이 의자왕이었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7세기 전반의 백제. 그 다음에 7세기 전반 신라 지질할 때 고구려는 뭐하고 있었나? 고구려는 백제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요 고구려 그 반짝반짝 빛났던 7세기 전반의 3대 왕이 영영보장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돼요. 영영보장. 요 시기 때 주인공이 연개소문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됐고요. 독재자가 연개소문. 이 연개소문이라는 독재자가 나중에 보장왕이라는 왕, 꼭두각시 왕을 세우면서 야, 내가 너를 갖다가 왕으로 영영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하면서 이제 꼬시는 장면을 갖다가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영영 보장 3명의 왕을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장왕 캐릭터가 꼭두각시 왕 너무 뚜렷하고 있죠. 구별하기 쉬워요. 구별하기 힘든 포인트는 어디냐면 영양과 영유입니다. 영양과 영유를 갖다가 순서랑 캐릭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영양은 있죠. 여러분 영양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사슴의 일종이에요. 사슴의 일종. 사슴의 일종인데 사슴하면 우리 보통 순둥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엄청 싸나운 성질, 지랄 맞은 사슴이에요. 뿔이 엄청 사납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질도 엄청 들어와가지고 이것들 수컷들끼리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 서로 같이 죽을 정도로 독하게 싸운다는 독한 사슴이 바로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은 엄청 독하고 있죠. 무서운 애입니다. 무서운 애요. 중국에 썸방을 날리면서 통일한국 중국 수하 있지 않습니까? 수를 갖다 죽여버리는 왕이 바로 영양왕입니다. 살벌한 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왕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순한 애예요. 유순한. 우리 유순하다 이렇게 하죠. 그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유순한. 영유왕은 순둥이, 영양왕은 아주 싸나운 왕.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캐릭터 잡았으면 이제 이 왕들의 구체적인 업적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겠습니다.
영양왕 싸납다고 있어요. 얘가 왜 싸나왔냐? 자, 중국에 있죠. 수라는 통일 왕국. 당 이전에 수라는 통일 왕국이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감이 있죠. 중국의 통일왕조인 수나라에 선방을 날려요. 요소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있죠. 선제 공격을 하면서 그 중국의 통일왕조와 전쟁을 갖다가 시작하는 사나운 성질 더러운 왕이 영양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있죠. 수를 죽여버려요. 살수대첩, 살수대첩. 원래는 살수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쉽게 수와의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수를 죽여버렸다. 살수대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민족 3대첩 중 하나예요.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있죠. 고구려를 침공했던 10만 대군이 있죠. 그 핵심 별동대 30만을 갖다 몰살시켜버렸던 사건. 그게 살수대첩이에요. 자, 요 살수대첩과 관련된 키워드들 몇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그리고 이 을지문덕에게 맞고 갔던 수나라 애들이 누가 있냐? 수양제라는 애가 있어요. 수양제. 멍청한 왕입니다. 수나라를 갖다 말아먹은 황제예요. 그 다음에 수양제 똘마니가 우중문. 뭔가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중.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멍청해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수양제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우중문 요런 키워드를 갖다 을지문덕에게 맞고 갔던 희생양으로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맞았나? 청천강. 북한의 4대 강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대동강 있고 압록강과 대동강 사이에 있는 강이 청천강이라고 했어요. 청천강에서 맞고 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영양왕과 관련된 심화 키워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바보온달 다 아시죠? 바보온달. 이 바보온달이 실존 인물이에요. 평강공주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영양왕 초기예요. 그러니까 수와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직전. 얘들은 6세기 말인데 6세기 말을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영양왕 초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바보온달. 그러면 수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얘는 뭐를 했습니까? 신라한테 빼앗겼던 한강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온달이요. 바보온달이요. 평민 출신이요. 바보가 아니라 평민 출신이요. 평민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평강공주 백으로 이제 극복하고 있죠. 그리고 실력으로서 극복하고 역사 이름을 남긴 인물이 온달입니다. 온달. 그리고 이제 이 요소 선제 공격할 때 이제 수나라 황제는 또 달라요. 수문제라는 인물이 있어요. 원래 살수대첩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수양제예요. 그러니까 수나라는 중국을 갖다 오랜 중국의 분열을 갖다 통일했던 엄청 위대한 왕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엄청 웃긴 게 이 수나라에는 황제가 2명밖에 없어요. 이 수나라를 건국했던 왕제가 위대한 중국에서 엄청 위대한 왕 중 하나로 꼽히는 수문제예요. 수문제. 그런데 이 수문제가 어렵게 수나라를 갖다 통일해 놓으니까 그 아들 막장 못난이의 아들 수양제가 등장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시기에 나라를 갖다 말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양제가 이제 살수대첩에서 고구려한테 패배하고 나서도 있죠. 앙심을 품고 계속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멍청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국력을 소진해가지고 수나라가 이제 망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망한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당나라가 돼버리고. 근데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요소의 선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황제는 수문제예요. 수문제. 근데 이제 살수대첩으로 망했던 수나라가 패배했던 전투는 수양제이다. 요거를 구별하는 심화 문제도 한 2번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양제가 중요하지만 선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문제였다. 아빠왕이었다. 구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꽤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스텝 3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지식이에요. 자, 요 시기 때 고구려 영양왕 때 있죠. 드디어 고구려의 역사서가 등장합니다. 우리 신라와 백제 그 역사서는 전부 다 전성기왕 때 등장했어요. 근데 고구려는 장수왕인 전성기왕 때 역사서가 등장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양왕 때 역사서가 등장해요. 왜?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나라를 갖다 물리치는 위협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새롭게 고구려의 역사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이문진이 쓴 신지복원이에요. 신지복원.
근데 이 지식을 갖다가 제가 왜 스텝 3으로 구별했냐면 바로 요 수식어 때문이에요. 요 수식어. 기존에 고구려의 역사서가 유기백권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기백권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기백권을 갖다가 이 이문진이 있지 않습니까? 추려서 재간을 한 거예요. 그게 신지복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영야왕 때 나온 역사서는 이문진의 신지복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오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유기백권 그러니까 영야왕 때 유기백권이 저술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나와요. 유기백권을 요약한 이문진의 신지복원이 저술되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십시오. 유기백권이 아니라 신지복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에 있지 않습니까? 영영보장 중에서 성질 더러운이 있죠. 영양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수전쟁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심화 특수주제 파트에서 우리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 지식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출제된 적은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은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너무 지엽적인 지식에 이렇게 막 올인원 강의하면서 이제 집착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큰 흐름,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일부 다루기 까다로운 부분들은 이제 심화 특수주의로 뺐습니다. 이런 거 한 3분,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가볍게 이제 이런 공부들이 완성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탁 찍어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영보장에서 두 번째 영유왕, 아주 유순한 순둥이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수나라 망하고 등장한 당나라 있지 않습니까? 당에게 온건한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이 문제야. 당이 문제야.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 입장에서는 수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거의 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되게 뭔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순한 있지 않습니까? 영유왕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당나라가 계속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유왕이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해서 이제 천리장성이란 거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리장성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천리장성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천리장성 중에 첫 번째 천리장성이 고구려 때 등장하고 두 번째는 고려 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리장성은 요하강 있죠. 랴오호강 바로 옆에 요렇게 이제 천리장성을 갖다가 건립을 갖다 했던 거예요. 중국의 침략을 갖다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천리장성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 있을 무렵에 있죠. 고구려 내에서 내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영유왕은 있죠.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갖다 막아보려는 이런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강경파들이 등장해서 야, 우리가 저렇게 방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수나라와의 전쟁 때처럼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면서 우리 수도 꺾었는데 당을 꺾지 못할 거냐면서 이렇게 막 호전적인 세력들, 이런 애들이 젊은 호전적인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유왕의 심기를 갖다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유왕이 야, 저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있죠. 이 호전적인 세력들을 대표하던 젊은 연개소문을 갖다 제거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연개소문. 그래서 연개소문이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근데 연개소문이 죽기 직전에 엄청 비굴하게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가지고 철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봐서라도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싹싹 빌어서 겨우 목숨을 갖다 구하게 돼요. 목숨을 구하고 나서 저기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쫓겨나냐? 바로 요 천리장성 공사장. 저기 변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변방으로 천리장성 공사장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난 인물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천리장성 공사장이니까 인부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있죠. 영유왕을 갖다 제거해버리고 집권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게 이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얘가 너무 순했어요.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영계소문을 갖다 제거해버렸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순하다 보니까 결국 영계소문을 살려줬고 있죠. 결국 영계소문에 의해서 뒤통수로 갖다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심화 포인트 하나. 당나라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악화의 흔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일명 그 경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당나라의 경관 사건. 경관이 뭐냐면 있죠. 당시 고구려인들이 청천강 일대에 만들어놨던 전승비예요. 전승비. 고구려인들이 솔직히 되게 좀 잔인한 면들이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청천강에서 수나라를 갖다가 30만 대군을 몰살시켰죠. 그 몰살시킨 해골 뼈다구 있지 않습니까? 뼈다구로 하얀 산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하얀 산을. 우리가 중국으로 갔다 격퇴했다면서 있죠. 그 30만 명의 유골을 가지고 있죠. 하얀 뼈의 산을 갖다 쌓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당나라 사람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결국 한 민족이죠. 같은 민족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나라 이름만 바뀌었던 거예요. 진해 친구들, 진해 형제들의 뼈로 있죠. 고구려인들이 잔인하게 산을 쌓아놓은 거예요. 전승비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관을 갖다가 허물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유왕 때 이제 당과 관계가 이미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거를 갖다 순한 영유왕이 어떻게든 겨우 막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영계소문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자 이제 볼장 다 본 겁니다. 다시 이제 당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영계소문 이 이후의 역사는 이제 영계소문이 주인공입니다. 영계소문 캐릭터 잡겠습니다. 이름이 개소문이요. 성격이 개 같다고 소문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성격이 되게 좀 배타적이에요. 아주 강하고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배척했고 영유왕 제거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라도 나중에 태차를 놓고 배척하는 모습 보여줘요. 그리고 당나라도 배척하게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영계소문한테 태차 맞은 신라 그리고 영계소문한테 패배한 당나라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결국 나당 연합을 갖다 맺고 고구려를 갖다 상대하는 모습으로 연결돼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격 개 같은 인물 영계소문. 이 영계소문이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영영 왕으로 보장해 줄게. 너 내 꼭두각시 해라 하면서 이제 보장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갖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실권자는 강경파 영계소문입니다. 이 영계소문이 이제 백제랑 동맹을 맺고 있죠. 신라와 당을 갖다 밀어내게 돼요. 그 신라를 밀어낸 사건이 이미 우리가 언제 얘기했냐면 선덕여왕 때 김춘추란 인물이 고구려로 찾아갔다고 했죠. 도와달라면서 동맹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있죠. 김춘추를 갖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당시 이제 영계소문 그러니까 영계소문의 꼭두각시인 보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신라가 우리 고구려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땅 돌려내라. 한강 돌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계소문이란다. 김춘추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김춘추는 처음에는 못 준다. 그래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딱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간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바로 신라 첩자였던 거예요. 신라 첩자. 이제 이 간수가 김춘추한테 옛날 얘기를 갖다 하나 해줍니다. 해줬던 옛날 얘기가 뭐냐면 바로 토끼와 거북이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토끼랑 거북이 달리기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토끼가 용왕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간을 저기 육지에 떼놓고 왔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 김춘추한테 해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그 얘기를 듣고 아하 해가지고 이제 다시 왕을 보자고 합니다. 제가 여왕님께 찾아가서 어떻게든 한강유업으로 갖다 고구려에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살아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거짓말이에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실제로는 김유신이 있지 않습니까? 김춘추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를 갖다 압박하게 되고 김유신이 구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제 김춘추가 이제 동맹 제안했다 거절한 게 바로 이제 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직후에 당나라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는 강경파 영계소문이 집권했던 소문을 듣고 이제 고구려를 갖다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갔다 맞고 들어옵니다. 그 맞고 당까지 격퇴했던 전투가 안시성 전투예요. 안시성 전투. 살수대첩이랑 구별하세요. 수를 격퇴한 전투가 살수대첩이면 있죠.
당을 격퇴한 전투가 안시성 전투예요. 요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와의 전쟁과 당과의 전쟁이 연이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와의 전쟁과 당과의 전쟁을 갖다 구별해요. 그러니까 안시성이라든지 살수대첩이라든지 뭐 당태종이라든지 수양제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을지문덕이라든지 혹은 안시성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영계소문 양만춘. 안시성주가 양만춘이에요. 얘가 이제 그 당태종을 갖다 격퇴했던 겁니다. 당태종이 친히 군대를 갖다 이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군대를 갖다가 이제 격퇴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당태종이 쪼다 같은 인물 아니에요. 못난 인물 아니에요. 당나라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있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도 엄청난 현군, 능력 있는 황제로 인정받는 인물이 당태종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당태종이 안시성을 갖다 친히 군대를 갖다 이끌고 침략을 했는데 양만춘이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시성 전투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있죠. 드디어 신라의 손을 갖다 잡아줍니다. 신라가 여러 번 당나라에 러브콜을 갖다 보냈어요. 근데 당은 야 우리가 너네랑 손잡을 이유가 뭔데? 우리 혼자서 충분히 백제고 고구려고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끝장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네랑 왜 동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에게 패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당태종이 깨닫게 돼요. 야 얘들 보통이 아니구나. 나 혼자는 힘들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 안시성 전투 직후에 바로 이제 찐덕여왕 때 나당연합이 김춘추, 당태종 사이에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나당연합을 결정했던 거는 당태종인데 실제로 나당연합이 맺어지는 거는 있죠. 당태종 아들 때예요. 근데 당태종 아들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7세기 전반을 정리했습니다. 자 진짜 평범한 떡떡 못난이 삼형제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백제 무의는 신라를 오지게 때리고 있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영 보장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이제 7세기 전반에 통일된 중국으로부터 있죠. 한반도를 갖다 지키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갖다 수행하고 있었어요. 요 세 명이 이제 영유와 특히 영양을 갖다 잘 구별하세요. 보장 캐릭터가 너무 뚜렷해요. 똘마니. 그래가지고 구별하기 쉽고 영유왕을 갖다가 이제 잘 구별하시면 7세기 전반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찐덕여왕 때 나당연합 보셨죠?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을 갖다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나당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와 문을 겸비한 신라의 두 명의 왕이 있죠. 백제와 고구려를 갖다 이제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 먼저 이제 무열왕 들어가겠습니다. 무열왕. 자 최초의 진고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선지에서 한번 살짝 봤어요. 신라의 골품제라는 있지 않습니까? 골품제라는 특유의 신분제가 있어요. 여기서 골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골족은 있지 않습니까? 왕족을 얘기하는데 골족이 성골과 진골로 나뉘어요. 성스러운 뼈다귀랑 진짜 뼈다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성골이 더 위대한 애들이에요. 이게 원래 성골 애들이 왕위를 갖다 계속 계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골 애들이 씨가 말라가는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 갑자기 썬덕여왕, 진덕여왕 같은 여왕들이 등장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골 남자들이 씨가 말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골 중에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왕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 찐덕여왕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여자도 왕을 할 만한 인물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성골이 멸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골이 왕위를 갖다 계승하게 된 겁니다. 그 진골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나당연합의 가장 큰 혁격한 공을 세웠던 누구? 김춘추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진골 중에 최초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춘추가 되게 똑똑한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왕이 되면 왕권을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나당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백제 멸망. 김춘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백제 멸망시키고 의자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 당나라가 이제 죽이지는 못하게 돼요. 인질로 잡으려고. 그 소원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 성취하고 나면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이제 김춘추 무열왕의 업적은 딱 백제 멸망 있지 않습니까? 백제 멸망 요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그 아들 문무왕의 업적입니다. 자, 이 무열왕의 이제 심화 업적들이 이제 살펴보면 자, 이 최초의 진고랑이 있죠. 중대의 시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신라를 갖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세 마디로 나눌 때 상대, 그 다음에 중대,
하대로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까? 상대는 성골이 왕위에 있을 때, 중대는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 진골들이 왕위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하대는 있지 않습니까? 하대는 무열왕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위를 갖다 차지했던 혼란기,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 중대가 이제 바로 이제 무열왕 직계가 왕위를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와 관련된 무열왕의 이제 여러 정책들.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봐두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감찰하는 사정부란 걸 만들었어요. 지금의 그러니까 감사원이랑 비슷해요. 고려와 조선시대 때 뭐 암행어사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뭐 사원부, 고려시대 때 어사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문왕제 폐지. 신라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왕은 아닌데 아주 강력한 귀족들한테 갈문왕이라고 해서 왕자를 갖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족들에게 어떤 권위를 갖다가 인정해주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갈문 왕제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왕이란 단어는 이제 왕만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 있죠. 앞서 얘기했죠. 집사부, 왕명을 갖다 집행하는 기구예요. 이 집사부의 대장이 이제 중시 혹은 시중이로 불립니다. 이 집사부 중시를 갖다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왕권 강화입니다, 전부. 이제 곧 통일될 거라는 거예요. 통일되면 신하들하고 왕이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통일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서 왕권을 갖다 이제 강력하게 하는 모습을 갖다 무열왕이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열왕 앞에 있죠. 태종 무열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무열왕을 태종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태종, 세종, 세조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묘호라고 불러요. 묘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무열왕이니 하는 거는 요거는 시호예요. 솔직히 이 두 개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시호만 썼는데, 무열왕 때부터 이제 태종 같은 있지 않습니까? 묘를 한 번씩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너무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으로 갖다 이제 따라서 무열왕한테 태종으로 갖다 붙여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게 무열왕 보고 태종이라 해도 당황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들어갑니다. 아들 문무왕. 무열왕이 이제 아들 교육도 잘 시켰어요. 똘똘하게 있지 않습니까? 문무왕, 아들 교육을 갖다 잘 시킵니다. 그 이제 이 문무왕이 뭘 하냐면 이제 통일을 갖다 완성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하고 나면 당나라가 또 껄떡대거든요. 그럼 당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면서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시점은 고구려 멸망 시점이 아니라 나당 전쟁의 승리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무왕이라는 인물이 되게 좀 이중적인 면을 보여줘요. 당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당을 축출했던 왕인데 당 문화를 엄청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문무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자기 부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우리 신라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그 장식하고 다니지 말고 당나라 여자들처럼 하고 다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 문화를 갖다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문화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있지 않습니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곧 통일될 건데 통일되고 나면 왕과 신하가 경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문화의 좋은 점들,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면들은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문무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문무왕과 관련된 심화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무왕이 아빠 무열왕 때부터 있죠.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열왕과 관련된 시기에 보면 김범민이란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료에서 한 번씩 등장해요. 범민이가 문무왕입니다.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면 좋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사정부 설치하고 되면 있죠. 그 사정부에서 지방으로 사정들, 그러니까 그 감찰하는 요런 이제 암행어사 비슷한 애들을 갖다 파견하게 돼요. 아빠가 사정부 설치하면 아들은 외사정을 갖다 지방에 파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문무왕 무덤도 되게 특이하고 중요합니다. 수중릉, 바다에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바다에 딥다 큰 대왕암이란 암을 갖다가 있죠. 바위를 갖다 관 위에 하나 올려놓습니다. 요게 이제 대왕암이요. 밑에 관 있고 그 위에 큰 바위를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바다에다가 무덤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무왕이 통일한 이후에 왜구들이 백제 복수한다면서 동해안 일대에서 되게 막 이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신라를.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문무왕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야, 나 죽고 나면 무덤을 갖다 동해 안에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동해의 용왕이 돼가지고 저 얄미운 왜구들을 갖다가 다 잡아줄게 하면서 내 무덤을 갖다가 동해 안으로 만들어달라 해서 이제 죽고 신이 된 용왕이 된 그 인물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화 같은데 보면 문무왕이 이제 용왕으로서 동해 용왕으로서 한 번씩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공 무열왕과 이제 문무왕의 삼국 통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통일을 하고 때린 사람이 있으면 맞은 희생양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 무열왕 김춘추한테 맞은 왕이 바로 이제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자, 의자왕 후기입니다. 의자왕 후기. 의자왕 후기 때 의자왕이 되게 좀 무력한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귀족들이랑 갈등이 심해서 귀족들을 갖다 막 다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7세기 전반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삼천궁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삼천궁녀 얘기는 다 구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장이 이제 7세기 후반에 이렇게 7세기 전반 같지 않은 있죠. 못난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이 7세기 후반에 이제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가 영화화되기도 했던 황산벌 전투라는 겁니다. 백제의 마지막 최후의 명장 계백이 있죠.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5,000결사대로 김유신의 6만 대군을 갖다 막아내려는 최후의 항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유신도 엄청 탁월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김유신이 7세기 전반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선동여왕 때부터. 근데 그때도 엄청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당시 이제 백제랑 신라랑 싸우면 대부분 백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신라가 이기면 신라의 젊고 용맹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게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아주 탁월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자, 7세기 중반쯤에 있죠. 이 뛰어난 김유신보다 더 뛰어나고 더 어린 있지 않습니까? 백제의 명장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계백 장군이에요. 계백 장군. 이 김유신이 계백에게 한 번도 승리를 못합니다. 황산벌 전투 이전에. 김유신의 어떻게 보면 천적이었어요. 천적. 이 천적을 누르기 위해서 김유신이 이제 6만의 대군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백제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고 계백은 있죠. 남아있는 군사 탈탈 털어서 5천 결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있죠. 김유신을 갖다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전투라는 거예요. 그게 황산벌 전투입니다. 근데 이 군사적 열세, 12배에 달하는 군사적 열세에서도 계백이 초기에 4번의 승리를 하게 돼요. 초기에 4번의 전투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숫자 어떤 병력의 차이를 갖다 극복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랑단창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제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있죠. 희생을 하면서 이제 신라군의 이제 사기를 갖다 이끌게 됩니다. 화랑단창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화랑은 있죠. 당시 신라를 갖다가 대표하는 최고 고위 귀족들, 왕족 같은 이런 애들이 화랑을 갖다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화랑을 갖다 따르는 무리들, 랑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랑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신라를 갖다가 상징하는 젊은이들, 지금에 보면 BTS 같은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랑, 관창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신라가 4번이나 패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라군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관창이 홀로 계백한테 쳐들어갑니다. 그 계백이 이제 얘를 갖다 딱 잡아요. 잡아서 보니까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도 좀 더 먹고 와라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내는데 얘가 혼자서 또 와요. 또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계백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신라군의 사기만 올려주겠구나 해가지고 있죠. 계백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계백의 죽음이란다. 화랑 관창 있지 않습니까? 관창의 죽음이 신라군의 사기를 갖다 오히려 올려줬던 거예요. BTS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미들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신라의 아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백제를 갖다 이제 침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김유신의 이제 대군이 계백의 이제 5,000결사들을 갖다 꺾으면서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산벌이 사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백제는 패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장과 관련된 좀 심화 포인트 중에 성충, 흥수동, 충신을 유배하였다. 7세기 후반에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실력 있고
그 유능한 있죠. 충신들을 갖다 쫓아내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성충수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 7세기 전반이랑은 의장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후반 보장왕. 7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의와 있죠. 그 영영 보장에서 마지막 왕들이 7세기 후반을 갖다 장식하는 거예요. 이 보장 왕 때 7세기 후반에 있죠. 영계소문이 죽어버리게 돼요. 중국 당가의 전투에서 전사해버리게 됩니다. 독재자는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독재자는 한 번씩 쓸만해요. 그 나라를 갖다 괜찮게 나름대로 이제 괜찮게 잘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독재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독재자가 죽고 나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유능한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돼 있는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독재자가 또 유능한 독재자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유능한 독재자는 쓸만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독재 시스템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한번 등장하게 되면 독재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독재자가 계속 유능한 사람들이 연달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계소문이라는 독재자가 전사해버리고 있죠. 그 아들들이 이제 권력 경쟁을 하게 돼요. 첫째 아들인 남생이가 권력을 갖다 계승하고 동생들이 남생이한테 도전을 하게 돼요. 남생이가 지방 순찰을 간 사이에 동생들이 남생이를 갖다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생이는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생에 대한 분을 풀기 위해서 당나라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당나라에. 그래서 당나라에 투항해가지고 있죠. 당의 고구려의 약점을 다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있죠.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당가 있죠.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고구려의 끝입니다. 이게 문무왕 때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있지 않습니까? 7세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어떻게 통일되는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된 문제 패턴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패턴이요. 당과의 전쟁과 수와의 전쟁을 구별하는 문제가 되게 전형적으로 패턴화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1번, 고구려는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지금 당가의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수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틀려요. 당가의 전쟁에서는 당태종이 먼저 공격을 해요. 당태종이. 요런 차이점들을 잘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만춘, 안시성, 당군 격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당가의 전쟁이죠. 당가의 전쟁을 격퇴했던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영계송은 당의 침략 대비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자,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천리장성을 원래 축조를 했던 게 영유왕이죠. 영유왕. 그런데 영계소문이 영유왕한테 쫓겨나가지고 천리장성 공사장에서 활동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영계소문도 천리장성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당이랑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을지문덕 나오면 안 되죠. 요거는 수죠. 그래서 틀렸어요. 살수대첩도 수고. 당태종은 당이랑 관련된 거 맞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틀리고 요 두 개가 당과 관련돼서 맞는 선지입니다. 이게 수와 당과의 관계를 갖다 잘 구별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대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왕께서 자평 육자평 나오면 백제예요. 사택적독의 따님으로서 대왕의 수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사료예요? 금제사리봉황기예요. 그러니까 사택적독의 딸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평 나왔으니까 백제 거. 그러니까 요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무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무성이란다. 무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빠왕, 무왕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왕, 무왕. 자, 1번 사비의 왕흥사가 낙성되었다. 자, 이 선지가 이 당시에 처음 출제됐어요. 어떤 기출문제도 이게 소개가 안 돼 있었어요. 몰라 학생들. 그러면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세요. 22담로를 왕족을 보냈다. 이거 무왕이랑 관련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무성무이라고 했죠. 무성무이. 이 중에서 22담로는 첫 번째 뭐예요?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박사공 서기. 자, 서기 이거는 근초고왕 때죠. 역시 틀렸어.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 요거는 성왕 때죠. 틀렸어. 틀리고 틀렸어.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어려운 새로운 선지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돼요. 가지고 이제 1번 정답.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다 정답 맞췄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출제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거든요. 가볍게 봐주세요. 무왕 때 있죠.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천도를 못했어요. 사비가 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인 사비에 사찰이 하나 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사라는 사찰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미륵사만큼 중요하진 않죠. 자, 다음에 이제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왕이 장군 윤충본에서 대야성 공격, 성주 품석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그들을 모두 죽이고 품석의 목을 베어 왕에게 보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 업적? 바로 의자왕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야 40성 점령가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갖다가 살해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 치면 이제 의자왕이 돼버리죠. 익산 미륵사는 아빠 무왕 거니까 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사비천도 요거는 성왕 거니까 틀리고 수와의 외교 관계를 맺고 뭐 친선을 도모하였다 뭐 이런 적 없어요. 그 다음에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 이거는 군초광업적이고요. 개벽의 결사대를 보내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이게 의장 후기 얘기죠. 그러니까 의장 전기 사건이지만 결국 의장 후기도 의장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항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옳은 것은 당태종 김춘추에게 할 말이 있는가 하기에 김춘추가 말하기를 신의 나라, 신라겠죠.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은 쭉쭉쭉 나오다가 백제는 교활하고 백제 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우리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당나라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 백성들은 모두 이렇게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 군사 출동을 허락하였다. 이거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당연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맥락? 이제 김춘추가 당태종한테 군사를 구걸하고 당태종이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당연함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묻고 있어요. 배경.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건이 등장했는가? 백제군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신라를 갖다 괴롭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계백이 이끄는 오천결사대. 이거는 이후 사건이니까 배경이 될 수 없죠. 대무에 이거 우리 안 배웠는데 발해 얘기예요. 발해 얘기. 그 다음에 백제 분권. 이건 백제 멸망 이후 얘기예요. 이후 사건이에요. 요거 두 개는 이후 사건 전혀 관련 없는 거. 이거는 이전의 배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왕과 가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고구려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령 이북은 본래 우리 땅이니 너희 신라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중령 이북이 어디라고 했어요? 한강이죠. 한강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가가 뭐라고 하냐? 이는 신하인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따를 수 없습니다. 얘가 왕이 아니네요. 누굴까요? 왜? 김춘추요.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와달라고 교섭하러 갔다가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감옥에 갇힌다고 했죠. 그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자, 김춘추가 당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아들이죠. 문무왕이죠. X. 그 다음에 성골 출신으로 왕이 된 마지막 인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이거는 여왕이죠. 그러니까 찐떡이요. 찐떡이가 성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음돌의 난. 이거는 나중에 문무왕이 정말 똘똘한 아들을 갖다 하나 낳게 돼요. 그게 신문왕, 통일신라의 기틀을 말하는 신문왕이라고 있어요. 계업적입니다. 김음돌의 난지다. 그 다음에 집사부 설치 건의하고 친당 외교를 주도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이 찐떡 요왕 때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김춘추예요. 김춘추가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찐떡 요왕 때 집사부 설치하고 친당 외교 주도했던 거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엄청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파란만장하다고 해야 되나? 이 그 광대함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역사를 갖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1부는 태고의 시대, 아주 먼 옛날로 고구려 혼자 놀던 시기에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부가 주인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강을 놓고 있죠.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전성기를 주고받으면서 자,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 요 시기에 이제 백제 전성기의 고군치엠, 군초공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고구려 전성기의 소강장, 장수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라 전성기의 지법진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죠. 기본적인 이제 얘들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얘들에게 영향을 받은 백제라든지 고구려 주변 국가 내용들을 갖다 정리를 하시면 이 내용이 완성이 될 거예요. 구조가 지식의 구조가 좀 복잡해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지식의 구조가 좀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놓게 보면 절대 어려운 지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식들이 어렵다면 있죠. 일단은 스텝 1 그 기본 내용이랑 스텝 1까지만 확실히 잡고 있죠. 그거를 반복해서 확실히 내 지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텝 2, 3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에요. 쫄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부는 주도권을 잡은 신라가 있죠. 7세기 때 통일을 하는데 그 통일 과정에 보면 순탄하지 않았다. 7세기 전반에는 못난이 삼형제, 진평 떡떡이 나와서 뻘짓을 했고 있죠. 근데 찐떡 여왕 때 나당 연합을 갖다 이루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무와 문을 겸비한 무열왕과 문무왕 때 드디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하면 삼국 있지 않습니까? 700년 역사의 흐름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완벽하게. 자, 이 내용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복습만 해주시면 돼요. 그 고려라든지 조선에 비해서 조금 복습을 갖다 초기에는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초반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뼈대가 잡히고 틀이 잡힐 때까지만 조금 더 삼국 시대를 다른 시대보다 좀 반복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틀이 잡히고 나면은 똑같아요. 고려라든지 조선처럼 있지 않습니까? 조선처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만 좀 삼국 시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삼국의 짜투리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얘기들 우리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